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2005년도부터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을 했으니까 거의 한 20여 년이 지나는데, 제가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강의록을 만들어 제가 어쨌든 그동안 뭐 경험한 거, 공부한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강의록을 만들고 나서 한번 제가 챗 GPT에다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 사회학이나 보건학 이런 부분을 전공하는 교수나 박사급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병원에서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PPT 목록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제가 만든 거랑 거의 90%가 일치를 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사실은 인터넷 어딘가 뒤져보면 GPT가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내용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경험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 오는 걸 극도로 꺼려하는 분들이 정말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일부만을 제외하면 우리가 삶이라는 게 한국에서의 삶은 누가 표현하기를 집착과 질주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릴 때는 이제 공부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뭐 돈 벌고 직업적으로 성취하고 그러다 이제 자식들 키우느라고 뭔가 좀 이렇게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 조사를 해보면 항상 우리나라는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자살을 얘기할 때도 노년 자살이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평균에 거의 1.5배에서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높죠. 그런 사회에서 죽음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죽음, 굿데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지금도 주제에 존엄함이라는 말이 있지만, 종종 저는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너무 계몽적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도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 법은 엄청 계몽주의적인 생각이다. 우리 국민들이 다 뭔가 아우성쳐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인간은 존엄하게 죽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현장에서 그 당시에 만나고 있는 거의 모든 분들은 환자 자신에게 암이라는 사실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호스피스 돌봄을 받으러 왔는데 본인이 받았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존엄한 죽음이라는 게 참 맞나? 우리 사회에 정말 이게 시급한 논의가 되어야 될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경제적 어떤 생존, 사회적 생존 넘어서서 이제 생물학적인 생존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료계에는 죽음은 의료의 실패라는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담당 의사가 오랫동안 주치의로서 돌보던 환자가 임종이 가까워져서 가족들을 불러서 며칠 안에 운명하실 것 같으니까 준비하세요라고 얘기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병실 들어가지를 않아요. 가끔씩 이제 보호자들이 나와서 의사를 만나고 싶어 한다거나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모두가 태도가 되게 나를 블레임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움츠러듭니다. 잘 보려고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냥 궁금해서 어떤 임종기에 나타나는 징후들이나 증상들이 궁금해서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주거나 이런 것보다는 뭔가 내가 혹시 비난받지 않나? 이런 생각들에서 사로잡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죽음이 뭘까 이제 앞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구에서의 어떤 좋은 죽음의 어떤 상이 너무 성급하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완화의학회에 있는 분들 커뮤니티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이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다 가족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는, 어느
그런 이제 배경이 되는 문화들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지금 이런 존엄사 혹은 더 나아가서 안락사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사실 우리나라거든요. 일본조차도 이런 논의들이 거의 없고, 아직 일본도 법이 없고, 이런 논의들을 우리가 이제 빨리 하고 있는 게 특유의 조급성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저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생애 말기 이슈에 대해서 갑자기 최근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큰 이유는 아마도 초고령화라는 이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고령 사회라고만 부르지 않고 이제는 초고령 다사 사회라고 이제 불러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게 정말 빠르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분들이 2045년쯤 되면은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인구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지금보다 훨씬 익숙한 이제 사회적 사건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품위 있고 평온하고 이런 이제 삶을 영위하고 싶어하는 반면에 어떤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들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그림에서 표에서 보여주는 거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지만, 서베이들이 있었지만, 최초로 요게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22년도 하반기에 이제 시행을 하고 공식적으로 퍼블리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연명치료 안락사 도입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한번 국민 여론조사를 했는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선호하는 서비스로 처음으로 호스피스 완화 기관이 1순위에 올라와 있는 연구입니다. 그 전까지는 대부분 가정이 1순위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이하게 이 서베이에서는 가정보다도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 요양병원, 병동입원, 가정이 9.4%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줬다라는 데서 이게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중시되어야 되는, 이제 뭐 지난번 국회에서 호스피스 연명으로 결정법 개정을 통해서 안락사를 뭐 합법화하는 이제 노력이 있었고, 이번에는 이제 아예 독립적인 법안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아마 대응해서 복지부가 이런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 같은데, 이 여론조사에서 존엄한 죽음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는 정책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요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존엄사를 찬성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의 75%가 찬성한다고 답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노력은 어떤 게 가장 시급하냐고 물어보면 의료비나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지원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생애 말기 호스피스를 포함하는 돌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 2022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한참 뜨거웠던,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되냐는 논쟁의 가장 큰 밑바닥에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생애 말기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구나. 그게 옆에서 가족으로서 목격을 하든 이런 것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는 차라리 안락사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간접적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런 이제 생애 말기 부분이 이게 안 들려지네요. 예,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어디에서 생애 마지막 시기를 보내고 싶느냐는 어떤 선택권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가족들에 의한 이제 결정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런 결정의 어떤 중요한 근거는 어떤 환자가 평소에 품었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보다는 그 환자와 가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 그리고 어떤 가족의 사정 이런 것들이 결정짓는 것 같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임종기 돌봄 그리고 죽음의 장소로 가정을 선호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반면에 실제 사망 장소는 계속 지속적으로 가정보다는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저는 요번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드릴 말씀 중에 가장 큰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을 현실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조금이라도 의료기관에서의 사망에 어떤 돌봄의 질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가 마지막까지도 존엄함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한테 조금 시급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무언가 노력을 하기에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호스피스 완화료라고 얘기하면 완치를 목적으로 해서 열심히 달리기를 하다가 달리다 넘어진 분들, 목적지까지 가지 못한 분들, 그래서 이제 죽음을 통보받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 죽으러 가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한국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훨씬 더 공고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말기 진단을 받은 사람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WHO에서 말하는 완화 의료라는 건 이런 완치와 대비되는 차원에서 환자의 어떤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영적 돌봄을 모두 이제 포괄하는 돌봄을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임종기 돌봄만을 말하는 걸 완화 의료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완치가 끝나야 완화를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제도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 첫 번째 있는 암 같은 병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통용이 됩니다. 암 환자분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서 말기 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거나 하는 일들이 거의 없지만, 말기 진단이 되면 급격하게 한 3에서 6개월 사이에 본인의 이제 스스로 셀프 케어도 힘들어지고 아주 많은 이제 고통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완화 의료를 이제 적용하는 게 적절한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이제 오간 페일리어들, 장기가 나이를 들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하는 문제들 같은 병이나 어떤 치매나 노쇠 같은 이런 병들은 이런 암처럼 이런 드라마틱한 이 경과를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그 어떤 생애 말기 돌봄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정책은 암 환자만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 2018년도부터 COPD, LC 같은 만성 간질환, 만성 호흡기 질환이 호스피스 대상 질환으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그런 질환으로 호스피스 완화를 이용하는 분들은 통틀어서 1년 전체를 통틀어서 60명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이 모형에서 오른쪽 두 번째 모형에 해당되는 환자가 왼쪽 모형에 해당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만든 제도를 이용한다라는 건, 그러면 이 환자들은 언제까지 완치를 목적으로 하고 어느 순간부터 완치를 포기할 건가라는 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애 말기 돌봄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문적인 완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WHO에서도 전체 사망하는 환자들 중에서 35% 정도만이 이런 체계적인 전문적인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나머지 환자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암 환자로 1년에 8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시고 전체 사망자 3분의 1 정도 되시죠. 그중에서 한 24%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4분의 1이 채 안 되는 정도인데요. 그 외에 호스피스 적용 대상이 되는 에이즈, 만성 간경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호흡부전 이런 분들은 1년에 1.3만 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숫자가 32명이라고 지금 여기에는 돼 있고, 2022년도 같은 경우 한 60명 정도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략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최저 11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어디에도
이분들의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한 어떤 서비스들이 아무것도 만들어진 게 현재는 없습니다. 요 피라미드는 뭐 다른 모든 게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전문적인 완화의료,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결정법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를 뭐 법적인 필수 인력으로 해서 별도로 독립적인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가정으로 그런 팀이 방문을 하거나 하는 이런 전문적인 호스피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환자의 중증도가 매우 높고 복잡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이제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어느 나라든 다 암 환자죠. 그래서 어느 외국도 다 처음에 시작할 때 호스피스 제도화를 하면서 대상이 되는 환자는 다 암 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그 대상 질환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요 제일 윗단에 있는 이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있고 아랫단에 아무것도 없어요. 허공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모든 질환이 완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완화라는 목적으로 호스피스 이용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적으로 완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항암 치료를 하는 나라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그런 와중에서도 주치의가 더 이상은 항암 치료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정을 해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연 치유를 위해서 뭐 강원도 찜질방도 가고 무슨 어디 뭐 한방이나 이런 데에서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하겠다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가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기 3주예요. 돌아가시기 3주 정도만 이용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호스피스 완화의료인 것입니다. 1차 완화의료, 즉 1차 보건의료 단계에서 어떤 완화의료라는 게 결국은 죽음을 우리가 어웨어니스 하는 거, 인식하는 거. 치료를 하던 환자가 무한정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는 치료를 해요. 치매 환자들 돌아가시기 전전날 진료를 봐도 치매약 처방을 받습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의료 이용에 있어서는. 그런 이분이 곧 임종할 수도 있다라는 생애 말기에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조차 의료 현장에 현재 생략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완화의료가 이제 정착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망 장소의 변화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는 한 번도 병원에서의 사망률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2021년도에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일시적으로 병원에서의 사망보다 가정에서의 사망이 조금 늘어났죠. 병원에 사망할 경우에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잠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도 통계가 11월 달쯤에 나올 것 같은데 그때쯤 보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다시 가정에서의 사망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2035년도에는 거의 48만 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호스피스 기관이 현재 39개가 있고요. 말기 환자 중에 2%만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가정호스피스를 받을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정말 괜찮은 돌봄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환자 집으로 가서 환자가 누워 있으면서 TV 보는 동안 옆에 앉아서 제가 복수를 뽑아드리고 복수 뽑는 동안 저희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환자 보호자랑 거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또 그 환자가 뭐 가톨릭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평생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신부님이 집에 오셔서 직접 미사를 해준다거나 스님이 집으로 방문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이런 가정호스피스 돌봄이 없다면 환자는 119를 타고 응급실에 가서 3시간, 4시간 동안 복수 한번 뽑기 위해서 누워있고 나중에 집에 올 때는 또 119 불러서 오고 그런 걸 이제 대신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 집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약간의 실금을 하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꺼리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용하려면 아주 이제 운이 좋아야 돼요. 전국에 39개밖에 없는 가정호스피스 기관 옆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시범 사업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어가는데 전체 우리나라 1차 의료 기관 중에서 1.3%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1.3% 참여한 기관조차도 전체 5개 기관 중에 한 기관 정도만이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할 뿐 나머지는 이름만 걸어놓고 개점 휴업 중입니다. 1인 개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1차 의료 기관들이 방문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병원 문을 닫고 방문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하나 들고 방문 진료 가거나 퇴근길에 방문 진료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런 방문 진료가 활성화될 수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산정 특례 때문에 가정 호스피스를 받더라도 5%만 본인 부담을 해서 의사, 간호사 3명이 집에 와서 복수도 뽑아주고 영양제까지 맞았는데도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2만 원이 안 되는데, 간경화 환자가 똑같은 거를 하게 되면 약 8만 원 내지 8만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이 4배나 높잖아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런 이 서비스 제공 기관도 부족하지만 제공 기관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할 수가 없는 이제 현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과연 누굴 위해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환자 자신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제 욕구일 수도 있지만 점점 핵가족화가 돼가고 있고, 대부분 노노가구인 현실에서 사실은 전문적이지 않은 간병을 가족이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가족에게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많은 이제 소진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장기요양보험 지원을 받더라도 하루 4시간까지만 요양이 되는 한계 때문에 사실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임종기에 가까워지거나 해서 중증도가 높아지고 모든 수발을 가족이 맡아야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누군가가 가족이 간병에 참여하고 싶고 우리 가족의 마지막 한두 달이라도 내가 직접 옆에서 항상 함께 하고 싶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이제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느슨하게 지금 간 것 같은데요. 임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료기관에서 임종, 우리 현실에 대해서 도시에서 죽는다라는 책을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사망 선언을 하고 사후 처치를 하는 게 이제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인데, 사망 선언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와서 심장 박동이 있는지 혹은 대광반사, 동공은 확장돼 있고 동공반사는 없는지 그리고 호흡은 없는지 이런 사망의 징후를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EKG에 플래시 떠야만 사망이에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 병동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심정지가 온 것 같다고 그러면 EKG 찍어 놓으세요라고 하고 한 40분쯤 있다가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와서 EKG에 나와 있는 시간이 사망 시간으로 사망진단서에 기재가 돼요. 저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어느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의사가 직접 가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환자의 사망의 징후를 확인하고 가족을 위로하고 사망했다라는 걸 말해주는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의식 같기도 한 건데, 지금은 그런 걸 보기가 어려워요. 가서 심전도에 플랫 떠 있는 걸 보고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런 수련을 지금의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돌아가실 경우엔 애도의 시간을 드려야 되지만 항상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애도의 시간이 짧을수록 좋죠. 다른 환자를 봐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환자가 돌아가실 것 같다는 얘기는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혹은 며칠 전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의학적인 상태 설명에만 그치게 되고 어떤 이런 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사회적인 지지나 임종기 교육은 전혀 사실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임종기가 되면 환자들은 1인실로 옮겨져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부쩍 그게 심해지고 있어요. 1인실을 거의 대부분 감염 격리 목적으로 이제 병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사보험이 민간보험이 있다 보니까 1인실들을 다 선호하다 보니 임종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1인실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치실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제 현실입니다. 이런 이제 상급종합병원일수록 1인실 사용이 점점 더 어렵고요. 예, 마우스가 오늘 참 안 도와주네요.
예. 그림을 보시면 이게 모 기관의 상급종합병원의 처치실입니다. 처치실이 뭘까 하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구봉서 씨 코미디언이 돌아갈 때 기사에 나왔던 건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약품을 보관하는 곳 앞에 침대 하나 정도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이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데 1인실이 없으니까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당연히 이런 데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제 애도의 어떤 눈물을 보이거나 소리 내서 울거나 하면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제지를 하면서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죠. 참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을 오래 기억하는 가족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 환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거는 이제 포항의료원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종실을 호스피스 병동이 있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서 환자가 있는 공간과 가족들이 이제 대기하는 공간을 잘 구분해서 만들어 놓고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 임종하느냐에 따라서 임종기에 어떤 가족들의 부담이나 이런 돌봄의 어떤 내용들도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급성기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임종기에도 과잉된 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환자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심지어 일반 병동에서도 CP에 의해서 요즘은 대학병원은 거의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날도 열이 나면은 블러드 컬처, 혈액 배양 검사를 합니다. 혈액 배양 검사 대부분 5일에서 한 일주일은 있어야 결과가 나오고, 그때는 이미 환자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요양병원은 반대로 환자가 입원할 때 여전히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만나서 보호자로부터 DNR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랑은 일체 이런 대화를 하지 않고 가족들도 그걸 원치 않고 거기에 의료진들도 그걸 이제 권하지 않아서 약간 이런 연명의료와 관련된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고, 우리가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연명치료를 안 할 거다라는 거를 구두로 말을 하거나 DNR에다 보호자 서명을 받게 됩니다. 환자의 바람 같은 건 여기에서는 이제 외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요양병원을 막 우리가 비난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부족한 인력, 또 일당 정액의 수가 제도로 인해서 적극적인 완화적 돌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가 선망이 오면 어떻게든 낮에 휠체어 태워서 햇볕 쬐게 하고, 밤에도 선망이 오면 간호사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다독다독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요양병원엔 그런 인력이 없기 때문에 선망이 오면 결박을 해서 묶어놔야 되거나 아니면 진정제를 투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한번 비추어지면 내가 결국은 나는 이제 결혼도 안 할 거고 아이도 안 낳을 건데 내가 나이 먹어서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돼서 요양병원에 가면 나도 저렇게 꽁꽁 묶여서 이렇겠구나. 아유, 난 차라리 나이 먹어서 완치될 수도 없는 병에 걸리면 차라리 안락사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전화가 와서 존엄사를 찬성하십니까? 당연히 찬성한다고 하겠죠. 제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 같은데, 맨날 보는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병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도 임종 환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그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영원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한 노력은 사실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로고 돌봄과 배려가 결여된 그런 임종기 돌봄이 우리나라 병원 임종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가서 그림을 보시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는 일단은 임종기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1호, 10호, 11호, 12호 작성, 즉 다시 말해서 환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병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임종기 판단을 하고 혹은 말기 판단을 하고 연명의료 계획서를 받거나 아니면 임종기 판단을 하고 환자는 지금 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족들을 불러다가 11호 서식, 12호 서식, 즉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물어보거나 환자 전원의 가족의 합의를 가지고 서식 작성을 한 다음에 그날 바로 연명의료 결정 이행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취지상으로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어떤 의향들을 암과 동시에 바로 이행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빅5의 병원에 있는 데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겠다고 오시는 분들의 서식 조회를 해버리면 이미 연명으로 이행이 다 됐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60일을 지내시다가
60일 지나서도 상태가 괜찮으셔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이 중간에 만약에 빈혈이 심하게 생기면 우리가 헌혈을 당연히 수혈을 해야 됩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 임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법에서는 임종기 판단을 해야만 그 다음에 12호 서식을 하도록 절차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기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투석을 그러면 안 하기로 하는 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건 안 하기로 하지만 딴 건 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가 블러드 컬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참 안타까운 거지만 돌아가시고 나서 약물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10년 후에 발생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스타틴 같은 항고지혈증 치료제 같은 거를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L튜브로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명 치료를 하지 말는 거를 법으로 정하다 보니 외국처럼 사회적 합의로 하거나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의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법에 딱 명시를 해서 이것만이 연명치료야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하면 연명치료가 되는 거고 반대로 그것 외에 어떤 불필요한 것들 모니터링을 계속 한다든지 기능 부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수액을 하루에 2리터 이상씩 계속 준다든지 부적절한 약물을 줄이지 않고 적극적인 통증 조절은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설령 이제 호스피스 팀이 자문을 해도 사실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상이 좌절입니다, 저희가. 이런 게 불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많은 의료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치료의 실패, 의학의 실패라는 이런 관념에 이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의료진 중심의 가부장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아직까지도 이어오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병원에 가셔서 사인하시는 거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사인한다기보단 그 사인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죠. 그러다 보니 대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최선의 판단을 해주겠지라고 믿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만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은 모든 결정마다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러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환자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 한 번도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갔는데 죽을 때 되니까 집에 와주는 호스피스 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 병원에서 6년 동안 하라는 거 다 하고 했는데 이제 곧 죽을 때 되니까 왜 갑자기 내 생각이 궁금하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를 왜 묻냐고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존엄한 죽음이 이루어지는 건 아주 부분적인구나라는 걸 저를 거꾸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지났나요? 다 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요걸 조금 탓하고요. 메디컬라이제이션은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학 전공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하는 게 참 저도 널까 말까 막 했는데 우리가 요즘 병이 아닌 걸 자꾸 병으로 하죠. 저혈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지만 사실 저혈압은 어떤 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뿐이지 마땅한 치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어떤 회복되지 않는 장애나 이런 것들을 남기지도 않습니다. 이런 메디컬라이제이션이 죽음의 시기가 오면 사실은 더 심각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바이오 메디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는 생애 말기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 앞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는 게 그 환자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생명의 연장 그리고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생애 말기가 되면은 이게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게 되는 거죠. 희망이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제 필수적인 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분의 이 문헌을 보면서 희망의 정치경제학이라는 이제 용어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호스피스를 이야기하고 생애 말기를 이야기하는 게 희망 없음을 이야기하거나 희망을 꺾으려는 시도로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 희망에는 한 사이클에 3주에 1,000만 원씩을 내서 계속 그 치료를 유지하면 6개월 정도를 더 살 수 있는 그런 표적 항암제에 대한 희망을 반대급부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뒷부분은 아마도 다행히 우리 김정혜 박사님이 많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뒷부분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정으로 가고 싶어 하는, 가정의 생애 말기를 막고 싶다라는 어떤 바람들을 쫓아서 계속 어떤 가정 호스피스를 확대하려고 한다거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만큼 못지않게 현실로 존재하는 어떤 의료기관 내에서의 임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정말 지금 필요하지만 하고 있지 못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